이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7월 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입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휴식터 키치클럽에서 여유롭게 영화 상영 시간 내내 나눠 마실 수 있는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를 런칭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밤,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디저트와 함께 나이트 시네마 한 잔 어떨까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키치클럽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점 시네타운 3구 삼덕유황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읽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팟빵에 어떤 댓글이 있는지 좀 볼까요? 닉네임 992439님 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핸섬 아재들, 핸섬 가이즈 이야기하는 거겠죠. 핸섬 아재들 볼까 어쩔까 하다가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이야기와 정돈된 발음과 속도, 목소리 듣기 좋아요.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라고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요런 댓글도 많은 힘이 되죠. 진짜 이런 게 원동력입니다. 지금 라이브 오셔서 채팅 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라이브에는 못 오시지만 팟빵이든 유튜브는 댓글로 소통해주시는 분들도 진짜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따가 후기를 말씀드린 하이제킹은 전혀 볼 생각이 없었는데, 쇼메이님께서 다들 혹평을 하던데 나는 재밌던데 나이트 시네마님도 한번 보고 방송에서 다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듣기로는 혹평 일색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극장을 찾아서 봤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열받은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옆길로 새자면은,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거 찾아 들으실 정도면은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아마 주변 분들도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영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근데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다행히 그 영화가 그 사람 그 취향이 맞아가지고, 야 그때 네가 추천해준 영화 너무 재밌더라, 덕분에 잘 봤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본전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본전이야. 본전이고, 내 딴에는 막 고민해가지고 추천해줬는데 그냥 그래 하고 그냥 안 보는 경우도 다반사고, 보더라도 이런 영화를 다 추천했어 이런 그 볼멘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인 거거든요. 근데 그 심정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한테 영화 추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봤을 때 설사 제 취향이 아닐지언정 추천해준 사람을 원망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추천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쇼메이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이제킹이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걸 추천해주신 쇼메이님을 원망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어디 전시회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 취향을 타는 그런 것들은 추천해주기가 참 조심스럽고, 추천해줬을 때 욕 안 먹으면 본전이고 그렇죠. 서로 다른 관점을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와 진짜 음식 너무 공감된다. 근데 지금 쇼메이님이 서로 다른 관점을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게 서로의 취향을 인정하고, 너는 그렇게 봤구나, 나는 이렇게 재밌게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너의 그런 불호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관점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윤가님이 현재 상영작 중에서는 핸섬 가이즈를 제일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거의 핸섬 가이즈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극장에서 뭐 봐라고 물어보면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핸섬 가이즈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손익분기 좀 꼭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어느 정도로 제 입맛이 무던하냐 하면은 군대밥이 맛있어서 군대에서 살이 쪄서 나왔거든요. 군대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제 입맛은 정말 무던합니다. 뭐든 다 맛있게 잘 먹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 덕분이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요리에 간을 세게 안 하세요. MSG 이런 거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안 쓰시고 요리 재료 같은 것들도 최대한 건강한 걸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맛은 없겠죠. 이제 다른 요리에 비해서 맛은 떨어지겠죠. 어머니의 자부심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꽤 있으신데 아직도 혈압약이나 이런 걸 안 드시거든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떠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좀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간도 약하게 또 조미료도 좀 적게 넣고 식재료 같은 것들도 웬만하면은 건강한 식재료로 좀 대체해서 넣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릴 때는 저는 원래 모든 음식이 다 그런 맛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맛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이걸 제가 느끼질 못했죠. 왜냐면 어머니가 주는 음식만 먹으니까 당연히 모든 음식이 다 그런 줄 알았고 그랬는데 저희 고모들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뭐 집에서 웬만한 요리는 다 해먹어요. 뭐 피자, 짜장면 뭐 이런 거를 진짜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근데 방학 때 한 번씩 이제 고모 댁에 놀러 가서 요리를 먹으면은 그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삐싱 뜨이고 와 진짜 맛있다면서 엄청 잘 먹고 반대로 고모 댁에 제 친척들이 방학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잖아요. 이게 오기 전부터 막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마시니까 당연히 뭐 어머니가 뭐 건강하게 했다 이런 게 안 통하겠지. 당연히 어른들이야 뭐 건강한 재료 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먹지만 애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일단 맛 없으면 맛 없는 거지. 그 정도로 이제 어머님께서 요리를 그렇게 하셔서 저의 입맛은 굉장히 모든 게 다 맛있는 그런 입맛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끼리 이제 외식을 했는데 함흥냉면집을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근데 그냥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가족들끼리 맛있는 식사 한 끼 딱 했어요. 다음날 평일에 회사에 가면은 회사 사람들끼리 뭐 주말에 뭐 했어요 이런 스몰 토크 하잖아요. 저희 부서분이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하길래 저기 저희 수원에 저기 함흥냉면집이 있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분이 미식가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엄청 미식가였던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이제 주말에 거길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오자마자 저한테 막 어떻게 그런 곳을 추천해 줄 수 있냐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근데 보통 말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맛있었으면은 뭐 덕분에 주말에 잘 먹었어 이런 인사를 하는데 만약에 맛이 없었어 그러면은 굳이 내가 거길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안 꺼낼 법도 한데 굳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맛없었으면은 안 꺼낼 법도 한데 저한테 와 어떻게 그런 집을 나한테 추천해 줄 수가 있냐면서 진짜 최악이었다고 막 몇 젓갈 뜨고 그냥 다 남기고 나왔다면서 와 그래서 막 입가심하고 싶어가지고 뭐 함흥냉면 진짜 잘하는 집 자기가 아는데 막 찾아서 가서 다시 먹고 왔다면서 막 그 정도의 혹평을 막 하는데 아니 저보다 상사였어요. 저보다 한참 상사였어요. 그걸 듣는 제 등에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대리 때였나? 물론 그분은 지금 저희 회사에 안 계십니다만 어쨌든 등이 막 식은땀이 나면서 죄송해요. 사실 이게 죄송할 일도 아닌데 그때는 괜히 막 그분이 너무 막 그러시니까 막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음식 추천이 진짜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그분에게 강추했던 그 함흥냉면집은 어딘지 상호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망했습니다. 망해서 가게가 없어졌어요. 아니 그래서 뭐지? 그분의 입맛이 맞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없어졌어. 맛이 맹한 거는 평양냉면이죠. 평양냉면은 또 지금 이 채팅방에 계신 쇼메이님이 또 전문가십니다.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쇼메이님이 평양냉면 번개를 한번 쳤어요. 서울에서 가서 너무 맛있게 먹고 전에 제가 평양냉면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진짜 이게 무슨 이걸 왜 내 돈 주고 먹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쇼메이님이 소개해주신 그 집에서 딱 먹으니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수원에 있는 평냉집 막 찾아가지고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이미 평냉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 외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와이프랑 평냉집 가서 그 애한테는 뭐 만두나 이런 거 주면은 또 애 잘 먹거든요. 평냉이라고 하면은 좀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 맛 맹한 거 평양냉면을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맛나는 냉면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먹다 보면은 그 맛에 적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국물까지 다 싹 다 비우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남들이 얘기할 때는 또 저거 평냉 부심 부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그 변화를 한번 딱 겪고 나니까 내 입맛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것도 좀 신기하고, 서울 전역의 평냉을 다 먹어본 결론으로 제 최애 평냉은 을밀대입니다. 공덕 가시면은 을밀대 본점을 꼭 가보세요. 양이 많고 달라고 하면 곱빼기로 줍니다. 을밀대 한번 찾아볼까? 이미 추가가 되어 있네요. 공덕역에 있는 요 을밀대, 제가 요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 지금 별 보이시죠? 요게 다 요 이제 가볼 곳들, 이 맛집 제가 정리를 해놓은 곳인데, 요 을밀대 평양냉면도 요 리스트에 있네요. LG 직원들 단골집이다. 녹두전이 진짜 맛있다. 겨울에도 합니다. 지렸다. 꼭 한번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음 육수는 빼달라고 해라. 얼음 빼달라고 해야 국물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근황 토크를 쭉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회사 같은 부서 사람은 아니고 회사에서도 인맥들이 있겠죠. 그런 지인들끼리 이제 모임을 좀 했는데, 이제 뭐 영화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너 그거 봤어? 라고 하면은, 나 요약본으로 봤는데? 그렇구나. 그럼 그건 봤어? 나 그거 요약본으로 봤는데.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다 요약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실이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리즈물 같은 거를 요약본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시리즈물은 한 편에 뭐 한 1시간, 뭐 5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하는데, 요약본으로 보면은 뭐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1화에서 3화 요약 뭐 이런 거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뭐 시간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드라마는 너무 길어서 한두 시간짜리 요약본으로 봅니다. 10시간, 16시간으로 보기에는 1.5배속으로 해도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시는데,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그렇게 요약본이라고 올라오는 영상들이 과연 제대로 된 그 저작권 검토를 거치고 만들어진 영상일까? 이거부터 1차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제작사에서 정식으로 제공해주는 영상 소스가 아니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약하기 위해서 편집한 그 영상 소스는 어떻게 구한 것일까라는 질문까지 올라가겠죠. 뭐 높은 확률로 어디서 뭐 토렌트나 이런 데서 받은 영상을 그런 식으로 재편집해서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제작사로부터 그 소스를 제공받아서 만드는 그런 대형 유튜버들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영상 소스를 이제 수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그런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것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은 드라마나 영화 홍보도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관심 있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제작사들도 자기들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이게 뭔가 정확히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약본을 봄으로 해서 오히려 진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을 오히려 안 찾아보게 되는지, 그냥 요약본만 보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영상을 소비하는데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비용들이 그 저작권자나 제작사에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될 것인가? 아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류의 컨텐츠는 저는 유튜브 시장에서는 당장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놔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두더지 잡기처럼 잡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제작사에서 손 놓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작은 채널에서 만들어 올리는 거 건드려봤자 합의금도 못 건질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채널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한 번에 조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부터를 반대를 합니다. 영화 채널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죠. 요약하는 거 만들어라. 그래야 조회수 많이 나온다. 뭐 아니면 영화 명장면 이런 거 하이라이트만 해가지고 좀 올려라. 숏폼 같은 걸 올려라. 요새 그래야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차라리 조회수 안 나오고 구독자 안 늘지언정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예, 조언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런 조언을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가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작품이 있는데 A라는 작품의 요약본을 봤어. 그러면은 그 작품의 요약본 영상을 본 거지 그 작품을 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동진 평론가가 예전에 한번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진짜 그 좋은 작품이 있으면요, 그 작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를 해주는 게 선순환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행동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수익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보는 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여기서나 얘기하는 거지. 저 요약본으로 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분위기 깨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죠. 물론 뭐 저도 그 모임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막 앞에다가 대고 자, 영화 요약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약본 너 그 요약본으로 봤는데요? 라고 하면 그랬어요?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냥 여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갑분싸가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좀 뜨거운 감자가 있었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치면은 제일 상단에 팝콘이 나옵니다. 야, 그 정도로 좀 화제가 됐구나. 자, 이분이 어떤 글을 쓰시냐면은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하필이면 제 바로 옆자리 분이 팝콘에 콜라를 드시고 계시더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학살당한 나치 독일의 만행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보고 싶을까요? 더군다나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 수용 소장 가족의 사택 담장 너머로 매일같이 들려오는 희생자들의 절규와 비명소리가 핵심인 영화인데 그만큼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라 각종 시상식에서 음향상까지 수상한 영화인데 그렇게 사운드에 집중해서 감상해야 되는 영화인데 꼭 그렇게까지 영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팝콘을 깨작깨작. 저도 범죄도시나 인사이드아웃 같은 영화 볼 때 팝콘 먹습니다. 근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 영화 볼 때만큼은 제발 팝콘은 드시지 말아주세요. 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시네필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썼네요. 일단 뭐 이 글을 쓴 사람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극장에서 거슬리는 음식과 거슬리지 않는 음식의 저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극장 매점에서 파는 음식은 뭐가 됐든 간에 서로 양해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아니 극장에서 파는 건데 그걸 사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눈치 주고 막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막 극장에서 팔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아바타 보면서 회 먹은 사람이 있었다며, 뭐 그런 거는 좀 눈살이 찌푸릴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초장 냄새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컵라면을 가지고 들어왔어, 뭐 이런 기사는 없었지만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좀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극장에서 파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극장 안에서 먹는 거는 그거는 좀 뭐라고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팝콘은 먹지 말아달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글의 말미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시네필로서 부탁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멘트 때문에 선민의식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빠가 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좀 정도껏 해야지 그런 행위들이 너무 심해지면은 오히려 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남에게 왜. 그쵸. 윤가님은 심정은 이해가지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 편집해서 올렸고요. 볼륨이 후반부에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평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했었던 콰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랑 탈주, 프렌치 스프 요렇게 다 편집해서 올렸고, 지난주는 쇼츠 각이 많아가지고 쇼츠를 많이 올렸는데 다행히 조회수가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씨 코너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거를 원래 지난 방송 때 했어야 됐는데 지난 방송 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6월 달에 지난달에 봤던 영화 결산입니다. 그래서 봤던 영화들은 다 제 방송에서 리뷰를 한 번씩 했으니까 뭐 각각의 제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스트랑 워스트만 꼽아 보자면은 베스트는 진짜 망설일 필요도 없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베스트입니다. 소장 가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선하게 봤던 작품인 것 같고요. 워스트 같은 경우는 원더랜드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빠른 VOD 행을 택한 그런 작품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비록 이 영화를 혹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좀 감동 깊게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아직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VOD 서비스를 통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리뷰할 하이제킹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제일 뒷순서로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드릴게요. 이번 주 개봉작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코멘트를 하자면은, 사실 이번 주 개봉작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작으로 개봉하는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나 뭐 이런 작품도 사실 대중 상업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지난주까지 개봉했었던 그런 영화들이 좀 더 손익분기점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브라이즈 블리딩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요게 A24에서 만든 작품이고요. 시놉시스는 1989년 체육관 매니저로 일상을 보내던 무기력한 루 앞에 보디빌딩 대회 우승을 꿈꾸는 자유로운 영혼 제키가 나타나고, 둘은 금방 사랑에 빠진다. 사랑하는 루를 위해 상상 초월 살인을 저지른 제키, 폭력을 입삼는 가족으로부터 연인을 지키려는 루와 제키의 숨막히는 범죄 로맨스가 시작이 된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여자 주인공들끼리 사랑을 하게 되는 퀴어물이고요. 주연 배우로는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케이티 오블라이언이라는 배우가 주연 배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 배우다 라는 거에서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시던데, 지금 아마 키노라이츠에서 최초 시사회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사회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들려오는데, 그냥 뭐 볼만했다, 그래도 좀 괜찮았다, 요 정도의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예상에는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퀴어물이냐라고 하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도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죠. 잘 만들면은 뭐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도 퀴어물인데 이번 주는 퀴어물이 2작품이나 개봉하니까 약간 좀 많긴 하다, 그죠? 좀 많긴 하다. 어쨌든 제목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2013년작이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번에 4K로 리마스터링 되어서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재개봉작이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재개봉작들처럼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재개봉을 기념해서 요거 한 번 더 볼까? 근데 상영관이 없네? 이러시는 분들도 이거 정액제 OTT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어디 올라왔는지? 지금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왓챠 요렇게 올라와 있네요. 유명한 데는 다 올라와 있네요. 이 정도면은 뭐 누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퀴어 전문 나시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퀴어 전문이라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 뭐 요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거 OTT로 보실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동성 배드신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편집당하거나 개봉 못한 데도 있었나? 하여튼 좀 그 정도로 좀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거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엄청 작품성 있는 작품이래 라고 하면서 막 가족들끼리 막 335 모여가지고 거실 TV로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약간 요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평론가들도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한 작품이고, 지금 그 채팅 쳐주고 계시는 신가님께서도 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라고 하면서 그 후기를 남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 재개봉하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가님이 레아 세두 배우를 알게 된 작품인데 재개봉 굿즈가 포스터 아니면은 보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 포스터도 되게 예뻐요. 그 파란색 배경에 물에 이렇게 누워서 얼굴만 그 수면 위로 딱 나와 있는 그 포스터가 있거든요. 포스터는 진짜 예쁘더라. 그래서 이런 거 포스터 만약에 굿즈로 줘가지고 그 좀 얻으면은 뒤에 액자로 걸어놓고 하면은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 레아 세두 배우가 진짜 연기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이런 예술 영화부터 시작해서 듄 같은 그런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까지 다 골고루 캐스팅이 되면서 연기 폭이 넓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작품이 7월 12일 날 개봉을 합니다. 이성균 배우의 어떤 유작으로 좀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원래는 진작에 개봉을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이성균 배우 개인사 이슈도 있어서 좀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개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극장에 가서 볼 생각이긴 해요. 좀 미리 예방주사를 좀 드리자면 먼저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보실 땐 보시더라도 그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놉시스 한번 볼까요? 짙은 안개 속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붕괴 위기에 공항대교에 풀려난 통제불능의 군사용 실험견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요. 이게 아마 뭐 막 되게 개조된 그 군견들이 일반 시민들 공격하고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칸 반응도 안 좋았다라고 지금 임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죠? 만약에 뭐 이성균 배우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저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다소 별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예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GV에서 그 스피드 쿠폰을 풀었잖아요. 원래 그거 하면은 막 앱 다운되고 되게 예매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작하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티켓 수량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게 개봉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 약간 말이 시사이지 뭐 그냥 선상영 같아요. 뭐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들 CGV 앱 들어가면은 그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용상역 CGV에서 하는 걸로 신청은 해놨는데, 이 스피드 쿠폰의 소진 속도로 봤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좋아요. 배우들은 좋습니다. 이선균, 주지훈, 김희원 뭐 다 배우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지금 개봉작 소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중 상업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하는 거는 탈출 하나가 있는데, 그마저도 그 일반 관객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미 개봉해 있는 좋은 작품들이 관객 수를 좀 더 그 끌어모을 수 있는 그 찬스의 한 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제킹도 그렇고 그 핸섬 가이즈도 그렇고 이런 한국 영화들이 이번 주에 진짜 바짝 노력을 해가지고 좀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핸섬 가이즈는 지금 추세를 보니까 만약에 잘만 된다면은 아마 다음 주 주말 안에는 손익분기점이 110만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제킹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손익분기점이 230만인데 지금 120만인가 그렇거든요. 하이제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이번 주 OTT 추천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나비효과라는 작품이 2004년작인데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습니다. 요거 공개 당시에 제가 고3이었네요. 극장 개봉했을 때는 못 보고 한참 뒤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컨셉이 뭐냐면은 어떤 남자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과거에 뭔가 사소한 거 하나를 바꾼 것 때문에 미래에 엄청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그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 그 과거를 바꾸는 시도를 하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근데 그 바꾸는 과거의 어떤 행동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주인공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런 것들을 관객들도 같이 좀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일단 여기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이 남자 주인공을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몰아가요. 모든 상황들이 지금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좀 힘들 정도로 불행한 상황으로 많이 몰아가거든요. 그 당시 갓 성인이 된 제 입장에서 그런 소재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꾼 과거가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 결과물을 볼 때의 충격 같은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충격은 엔딩입니다. 엔딩이 여러 개의 버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극장판 엔딩이 있고 감독판 엔딩이 있고 뭐 또 몇 개 더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감독판 엔딩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그냥 일반 극장판 엔딩인데 그거는 그냥 뭐 쏘쏘 그냥 뭐 이렇게 잘 끝났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 그 감독판 엔딩은 와씨 보자마자 와씨 소리가 나옵니다. 윤가님이 감독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감독판은 아마 블루레이나 DVD 같은 그런 그 물리매체를 통해서만 정식적으로 보려면은 그렇게만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OTT 뒤져봤는데 감독판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범죄도시 4가 VOD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별 구매나 대여 같은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범죄도시 1, 2, 3가 다 그랬듯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요거를
또 서비스 해주지 않을까요? 그죠? 1000만이 넘어서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아직 뭐 많이 바빠서 극장에 못 갔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구매해서 보셔도 되고, 난 뭐 그렇게 급하게 볼 생각은 없어, 이러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에 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범죄도시 1이랑 2는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도 여러 번 보고,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 시작을 했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만 몇 번을 반복해서 본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범죄도시 3랑 4는 그냥 극장에서 한 번 본 걸로 족하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근데 이제 마동석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은 5부터는 분위기를 많이 바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과연 어떻게 바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님은 2에서 어떤 장면이 좋으셨을까요? 라고 하는데, 일단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강해상의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에 자객들이 보내집니다. 그 자객들이랑 그 숙소 안에서 이제 그 난투극을 벌이는데, 그거를 그 롱테이크로 이렇게 쫙 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의 쾌감이 상당합니다. 그 장면만 한 몇 번을 돌려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버스에서 마석도랑 강해상이랑 1대1로 이제 맞붙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마석도가 피니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데 발로 차가지고 그 버스 앞유리를 강해상이 뚫고 그냥 나뒹굴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장면에 대한 쾌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2편을 극장에서 2번 봤는데 2번 다 그 장면에서 와 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었던 영화 뉴스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들 그 존윅 아시죠? 존윅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 작품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발레리나라는 작품이 이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발레리나가 뭐냐면은 존윅 파라벨룸 편에서 잠깐 나와요. 잠깐. 뭐 존윅이 뭔가 단서를 추격해 가는 과정에서 그 발레리나들이 모여있는 그 교습소라고 해야 되나? 그 센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도 약간 킬러 양성소 같은 곳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나 데 아르마스가 아나 데 아르마스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아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캐스팅이 됐냐면은 정두홍 감독이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무술 감독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션을 하는 액션 배우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윅 4편에서 견자단 배우가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죠. 엄청 잘 해줬죠. 액션도 액션이고 캐릭터의 서사도 서사고 되게 인상 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정두홍 감독도 그냥 제 팬심에 그 정도의 어떤 임팩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한번 나왔다가 금방 퇴장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캐스팅이 돼서 등장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멋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를린 먼로 영화에서 아나 데 아르마스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를린 먼로를 다뤘던 그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게 블론드였나? 그 제목이 뭐였지? 블론드 맞네요. 아나 데 아르마스는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영화 자체가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100% 이입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대신에 아나 데 아르마스가 진짜 예쁘게 나오는 거는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작품에서 아나 데 아르마스가 약간 AI 캐릭터로 나오는데,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아나 데 아르마스를 처음 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이쁜 배우가 이제 내가 처음 봤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때 제 뇌리에 딱 꽂혔던 것 같고, 더 그레이맨이라는 또 넷플릭스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액션을 보여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영화는 별로였지만 아나 데 아르마스는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브스 아웃 1편에서도 아나 데 아르마스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근데 거기서는 액션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 주인공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07을 빼먹었네. 와, 007에 아나 데 아르마스가 진짜 한 몇 분 안 나와요. 영화 전체 분량에 비하면은 진짜 찰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분량이 얼마가 안 되는데,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티켓 값은 다 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나 데 아르마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고스팅에서도 크리스 에반스랑 너무 예뻤습니다. 고스팅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애플 TV에서 서비스하는 거 아니었나? 이게 아마 코믹 액션인가 그럴 건데, 애플 TV 독점 맞구나. 제가 웬만한 그 OTT는 다 구독 중인데
애플 TV랑 라프텔 요런 애들은 구독 중이 아닌데 하필 또 여기서 하고 있네. 이것도 궁금한 작품이긴 합니다. 코미디 액션물인데 너무 섹시하게 나옵니다 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추천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7, 80년대생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다들 기억하세요? 진짜 소녀소녀한 그런 그림체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 베르사유의 장미가 50주년 기념으로 극장판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올드 팬들이 거부감을 보였던 게 그림체는 그 시절 그림체 그대로인데 이 채색이 디지털 채색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감성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깔끔하게 채색이 되어 있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고편을 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본편이 공개되어 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거 국내에 들어올라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것도 한번 팬분들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이죠. 동명의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도끼의 캐스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캐스팅이 완료된 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캐스팅 리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놉시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산층의 남자가 선망하던 직장 상사에게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다가 실직하게 됩니다. 죄취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죽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요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완전 박찬욱 찰떡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한번 그 영화화가 됐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그런 작품이 있는데 요거를 박찬욱 감독이 다시 국내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캐스팅된 배우들 목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병헌 배우, 손예진 배우, 이성민 배우, 염혜란 배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캐스팅된 유연석 배우가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고요. 유연석 배우가 그 박찬욱 감독이랑 이번이 두 번째 작업인데 두 번째라고 하면 사람들이 유연석 배우가 박찬욱 감독 작품이 나온 게 있어? 좀 어리둥절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올드보이에서 유지태의 아역으로 나오죠. 유연석 배우가. 근데 그 의외로 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이 박찬욱 감독과 두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배우는 작품 보는 눈도 좋아서 좋습니다. 마스터, 콘크리트 유토피아, 미스터 선샤인, 내부자들 작품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작품들 다 봤는데 재밌게 본 작품들 같습니다. 특히 뭐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미쳤죠. 그때 저희 애가 한참 어릴 때여가지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마음 놓고 막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챙겨가면서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 내부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말할 필요도 없죠. 마스터는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올드보이 이후 2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와, 박찬욱 감독 또 21년 동안 엄청 글로벌 대감독으로 성장을 했고 유연석 배우도 되게 좋은 배우로 성장을 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재작업을 한다라는 게 진짜 이상적인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클램프라고 아세요? 저희 세대 때는 카드캡처 사쿠라라고 해서 많이들 알 것 같은데 의외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클램프라고 해서 이분이 팀으로 활동하는 만화가인데 이분들의 특유의 그림체도 있고 해서 카드캡처 사쿠라 그 그림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작업을 하셨죠. 이번에 이분들이 작업을 했었던 마법기사 레이어스가 30주년을 기념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람마 2분의 1도 지금 리메이크가 되는데 이게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은 실사화를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애니메이션 리메이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 실사화에 미쳐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실사화를 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욕을 많이 먹을 지언정 일본 내수로는 굉장히 히트를 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실사화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포 선라이즈가 7월 17일에 재개봉을 합니다. 요즘 재개봉 풍년인데 오늘만 해도 지금 재개봉 소식을 지금 몇 편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가장 따뜻한 색 블루도 이제 재개봉작이었고 이번에 비포 선라이즈도 7월 17일에 재개봉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런 작품들이 다
릴레이로 재개봉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팬층이 되게 두터운 시리즈물이죠. 요게 특이한 게 배우들이 실제 나이를 먹어가는 그 과정과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좀 싱크 시켜가지고 그 나이대에 맞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되게 특이한 작품이죠. 그래서 요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해낸 작품이고 요거 인상 깊게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요게 아마 비포 선라이즈가 이 두 남녀 주인공의 시작을 다루는 작품일 건데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잘 통하니까 서로 좀 더 깊게 알아가기 시작한다 뭐 요런 이야기일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단 호크가 너무 멋있게 나옵니다. 블랙폰에선 진짜 그 변태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학을 뗐는데 블랙폰 그 영화 자체도 저는 별로였고 그 멋있는 에단 호크를 가면 씌워놓고 되게 변태같은 역할을 맡겨놔가지고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비포 선라이즈로 안구정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테랑2가 9월 13일에 개봉을 확정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빌런이 대체 누구냐 이게 엄청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궁금합니다. 과연 빌런이 누가 될지.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캐스팅이 된 정혜인 배우가 좀 빌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든든한 조력자로 나올지 아니면은 빌런으로 나올지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류승환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악역에 대한 그런 경계선을 좀 허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대놓고 막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걸로 다룬다기보다는 1편이 그 구도였잖아요. 선과 악의 대결을 다루는 그 구도였는데 2편은 좀 선과 악의 경계가 좀 애매한 소재를 다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 빌런에 대한 캐스팅이 따로 공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마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그 인물들끼리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서로가 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갈등을 다룬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로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뇌피셜입니다. 뭐 이게 영화가 공개되어 봐야 알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빅 이벤트 중에 하나였죠. 이 데드풀과 울버린의 홍보차 이제 그 배우와 감독이 내한을 했는데 고척 스카이돔에 나타나서 LG 트윈스랑 키움의 야구 경기를 관전하는 게 목격되기도 했고 실제 그 팬미팅 같은 것들도 진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이제 출연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봤으면 좋겠고 어제는 워터밤에 나왔더라고요. 워터밤에 갑자기 나와서 막 물총 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해맑게 막 즐기면서 물총 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홍보차 온 게 아니라 너무 놀러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너무 놀러 온 것 같아서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 좀 재밌게 이 둘의 케미를 좀 본 것 같아요.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이 영화도 결국 극 중에서 데드풀과 울버린의 이런 어떤 케미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근데 두 배우가 실제로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이 작품도 개봉 1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재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인생적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듣는 게 처음이라서 아니 이런 작품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2013년에 개봉했던 작품이고 이때면은 제가 모를 법도 했습니다. 제가 12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13년도까지 진짜 너무 힘든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좀 여가 활동도 하고 좀 잘 지내고 있는데 한 13년, 14년 그때까지는 거의 막 퇴근이 막 아침 9시 근데 출근이 또 오후 2시야. 제가 뭐 2교대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상 그 9to 6 근무자였는데 이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좀 혹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여유를 즐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영화를 모르는가에 대한 변명이 좀 길었습니다. 혓바닥이 좀 길었죠. 현재 OTT로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감상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요 마담 프루투스의 비밀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왓챠에서 7월 14일날 내려가네. 마담 프루투스의 비밀 정원 요거 재개봉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스라는 작품이 올 추석에 개봉한다는 기사가 올 초에 제 기억에 떴었어요. 그때 황정민 배우랑 염정아 배우가 주연으로 돼서 은퇴한 비밀 요원인데 뭐 이렇게 주부 생활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컨셉의
이런 명절용 액션 영화로 제작이 돼가지고 추석 때 개봉할 거다라는 기사가 올 초에 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성균 배우의 아내분 되시는 분이 이제 좀 출연을 하시는데 이런 개인사에 뭐 좀 휘말린 것도 있고 해서 개봉이 갑자기 좀 불투명해졌다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8월 달에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바로 공개가 될 거라고 이제 홍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크로스 궁금하신 분들은 8월 달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지금 17만 관객을 돌파를 했죠. 지금 추세로 보면은 20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사투리 중에 그거 있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진짜 이거 관객 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좋은 작품인 만큼 흥행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반면에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로도 이야기했었던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보면서 팝콘 먹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흥행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의 차기작인 F1의 포스터가 공개가 됐고요. 브래드 피트는 은퇴해서 돌아온 포뮬러 1 드라이버의 역할이고 젊은 드라이버의 멘토 역할이라고 하네요. 야, 근데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헬멧을 써가지고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빛만 봐도 누군지 알겠어. 그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극장 개봉 및 애플 TV 공개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브래드 피트도 기대가 되는데, 감독이 진짜 기대가 되는 게 탑건 매버릭의 조셉 코신스키 감독입니다. 와, 탑건 매버릭의 감독이 F1을 만든다고? 라고 하면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자동차 경기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연출을 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에 있는 좀 은어 같은 건데요. 개싸가리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개봉 첫 주가 아니라 둘째 주를 지나면서 더욱 많은 관객이 들어 뒷심을 발휘하는 영화를 일컬어서 개싸가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싸가리 난 게 핸섬 가이즈가 되겠습니다. 핸섬 가이즈가 지금 개봉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관객 스코어가 늘고 있죠.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핸섬 가이즈 주변에 많이 보라고 막 엄청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했을 때 거의 실패 확률이 좀 낮은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러 가기까지가 힘든 거지, 일단 보면은 높은 확률로 다들 만족하시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요 핸섬 가이즈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요 핸섬 가이즈의 신 스틸러로 주인공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나와요. 극중 이름이 봉구인데 이 봉구가 핸섬 가이즈 조연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동물은 여기 리스트에 잘 안 올려주는데 여기에 봉구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 제작진들의 센스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서 요 스크린샷 가져와 봤습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하이제킹 이제 자료조사를 하면서 뭐 감독 인터뷰나 뭐 관계자들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와 봤는데요. 요즘 관객들이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원하고 그런 게 아니다. 잘 되는 영화들은 잘 될만 하니까 된다. 재미있고 클래식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다. 과도한 경쟁에서 나오는 과도한 홍보, 그 앞에 관객들이 검열하는 게 강해졌다. 그 차이라고 본다. 볼 것도 많고 시간을 촘촘하게 쓰다 보니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다. 이 심리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약본 이런 것들이 지금 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나의 20대 때보다 지금의 20대 관객들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결론은 만드는 사람들이 더 고민하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 말고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재밌는 게 무엇인가는 변치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요 분이 누구시냐면은 강명찬 퍼펙트 스톤 필름 대표가 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요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극장이 잘 안 되고 영화 흥행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관객 탓으로 돌리는 이런 영화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거든요. 영화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네필들도 그랬어요. 이 관객들이 문제다. 가장 직전 케이스만 하더라도 범죄도시 4가 흥행하는 걸 보면서 관객들이 문제다
아니 관객들이 저런 작품을 왜 봐주냐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너무 잘 정리해서 이분이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봉 이슈인데요.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김윤진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쉬리가 25년 만에 재개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재규 감독이 인터뷰에서 판권 문제가 정리되면서 이제는 OTT 플랫폼이나 극장 재개봉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르면은 올해 하반기에 일부 상영관을 열어서 국내 관객에게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판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OTT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없죠. 그게 어떻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뭐 OTT에도 곧 올라올 것 같고 그 극장 개봉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쉬리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욕하시는 분들은 엄청 욕하시던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대한민국 영화계에 진짜 굵은 선 하나를 그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한국 영화도 블록버스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낸 것 같아가지고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당시에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와서는 좀 볼 수 있는 경로가 없으니까 다시 못 보고는 있지만 요번에 재개봉하면은 꼭 한번 볼 생각입니다. 요게 노래도 유명하죠. When I Dream 요거 노래 유명하기도 하고 수족관 장면 이런 것들 명장면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총 들고 대치하는 그 장면 한석규랑 그 김윤진 배우 대치하는 그 장면 그런 것들도 좀 유명하고 지금은 국내 영화계에 이제 거장이 된 그런 배우들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재개봉하거나 OTT에 올라오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가이즈 85만 돌파했던데 손익은 가뿐히 넘길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10만이죠. 다음 주 안에는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태극기 휘날리며도 판권 문제가 복잡했던 걸로 아는데 다행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가 최근에 6월 6일이었나 그때 롯데시네마 통해서 재개봉을 한번 했었죠.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제킹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드릴 하이제킹에 대한 이야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내용적인 것들도 다 언급을 할 예정이니까 일부러 제일 뒤에 이제 배치를 한 거니까요. 볼 예정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1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하이제킹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아수라나 1987의 조감독을 맡았었던 김성한 감독의 장편 상업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죠. 영화의 제목인 하이제킹은 운행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납치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 영화 대사로도 이 하이제킹 상황이라는 것이 몇 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우 이야기부터 좀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에 뭐 비공식 작전이나 1947 보스톤 요런 작품들에 이어서 연속 3번째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주연을 맡고 있는데요. 이 비공식 작전에서는 실종된 외무관을 구출해오는 외교부 사무관이었고 그리고 1947 보스톤에서는 손기정 선수 역할을 맡았었죠. 이번 작품에서도 납치된 비행기의 부기장인 태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정우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본투비 히어로 이런 이미지보다는 일반 시민이지만 인정을 가지고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에 이 하정우 배우가 좀 잘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화 대사로도 나오는 어떤 알량한 인정, 약간 비꼬듯이 듣는 말이긴 한데 이 알량한 인정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긴 하지만 결국 이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 알량한 인정 때문에 이 여객기의 승객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 거를 묘사하는 데는 가장 최적의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하정우 배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를 가진 배우라기보다는 좀 옆집 삼촌 같기도 하고 옆집 총각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친근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화 기반의 작품의 캐스팅이 좀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이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이라서 감독 역시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굉장히 탄탄하지만 감독으로서의 활동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한 그런 그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도 많이 해주고 밥 먹다가 갑자기 딱
장면에 대한 게 생각이 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기로 보여주면서 이 장면 이렇게 가는 게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주고 이 하이제킹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요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니까 감독들이 많이 사랑하는 배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진구 배우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여객기 납치범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인물은 이제 억울하게 빨갱이라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해봤더니 그 홀로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아사해서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인물이죠. 그래서 여객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면은 포상금과 함께 영웅 대접을 해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 이렇게 사는 게 더 고통일 바에야 북한으로 가는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 동기로 지금 이 여객기를 납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I 하나를 언급을 하자면은 영화 1987에 특별 출연을 했었죠, 여진구 배우가. 그래서 하정우 배우랑 여기서 만난 그런 인연이 있었기도 합니다. 주축이 되는 두 주연 배우 얘기를 해봤고, 지금 쇼메이님이 스튜어디스 언니 너무 예뻐요 라고 해주시는데 이제 최수빈 배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최수빈 배우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더라고요. 뭐 너무 예뻤다, 뭐 이런 이제 호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쌩난리가 났는데 마지막까지 물광 피부에 너무 뽀송뽀송 하더라. 얼굴에 껌댕이 같은 거 묻어 있는 것도 뭐 이렇게 그 난리통에 묻은 게 아니라 그냥 묻어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좀 몇 개 끄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묻어 있더라라고 하면서 좀 안 붙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쵸, 쇼메이님이 말씀하신 저 70년대 외모가 아니다, 저 부분에 제가 좀 공감을 하는 게, 뭐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뽀송뽀송했다 이런 것까지 막 태클 걸 생각은 없는데, 그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수빈 배우는 그 70년대 미녀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요 2000년대 미녀상에 좀 더 가까운 분이시거든요. 물론 너무 예쁘시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되게 좋은 배우시죠. 하지만 이 70년대의 미녀상의 어떤 얼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이 시대적 배경이랑 나오는 이 배우의 외모랑 좀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객기 안에서 인물들의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최수빈 배우가 연기하는 스튜어디스는 좀 힐러 역할이에요. 이제 다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좀 치료해주고 있는 힐러 역할이고, 약간 하정우가 좀 탱커 역할, 기장 역할을 맡은 성동일이 좀 서포터 역할. 여객기 안에 그 보안 요원이 있어요. 이미 여객기 납치 사건이 한 번 발생을 한 이후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객기 안에도 좀 이런 보안 요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 요원이 약간 딜러 역할, 요런 식이 되겠죠. 예, 그렇게 역할 배분을 하는데, 이 최수빈 배우가 힐러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부상자가 생기면은 이 구급약통을 들고 가서 붕대도 매주고 진통제 같은 것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피 범벅인 상황인데도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좀 말끔하더라,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영화 보면서 그런 게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연 배우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좋았던 면과 실망스러웠던 면이 골고루 있는 그런 평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좋았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에 잔가지가 없어요. 보통 이런 그 여객기 납치극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보면은 이렇게 납치당한 여객기도 비추고, 거기에 대응하는 뭐 상황실 같은 것도 비추고, 뭐 군인이나 경찰 이쪽도 비추고, 뭐 정부도 막 비추고, 되게 시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그 납치당한 여객기 내부만 집중해서 비춰줘요. 시점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산만한 느낌도 들지 않고, 정돈된 느낌으로 이 영화상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다 관찰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인상 깊은 몇몇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도 좋았습니다. 먼저 좀 되게 특이한 연출 같은 건데, 여객기를 납치하고 협박용으로 가져온 수류탄 같은 것들을 한 몇 개를 챙겨와요. 그래서 그게 처음 투척을 해서 처음 터질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그 인물들이나 안에 있는 소품들이 다 이렇게 멈춘 스탑해 있는 장면으로 이제 카메라가 그 상황을 한번 쫙 훑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요런 장면이 촬영하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폭탄 첫 폭발 시점에 그 연출을 딱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의 긴박함을 좀 더 올리는 그런 효과를 줬던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거 촬영하기 되게 힘들었겠다 싶어가지고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장면만 하루 종일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장면을 딱 포착을 해서 이제 특수 효과를 준 게 아니라 실제 배우들도 이렇게 멈춰 있고, 그 소품들도 실제로 다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게 촬영을 쭉 하고 이제 후보정을 거쳐가지고 그 장면을
만들었는데 딱 멈춘 다음에 다시 다 같이 카운트를 세가지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이제 효과를 합심해서 연출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촬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중간에 여객기가 거의 한 바퀴 뺑글뺑글 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실제 그 여객기 내부의 승객들이 이제 한 바퀴 뱅글뱅글 도는 그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데 꼼수나 특수 효과를 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내 세트를 실제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촬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실감날 수 있었던 이유가 CG로 쓰지 않고 이제 아날로그로 진짜로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그 장면이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뒤집는 장면이 되게 위험한 게 그 세트 안에도 소품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뒤집고 이 과정에서 소품들도 막 떨어지고 굴러다니고 할 건데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촬영을 하다가. 그래서 다치면 안 되니까 찍을 때 미술팀이 그런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소품들도 배치하고 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저는 뭐 일반관에서 봤는데 이 4DX관에서 보신 분들이 그런 기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 4DX관에서 잘 묘사를 해가지고 볼 때 만족도가 좀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공들인 만큼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좋았죠. 뭐 하정우 배우나 여진구 배우는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 여객기 기장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이 성동일 배우가 나오는데, 이 성동일 배우는 대중적으로 좀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되게 코믹스럽고 좀 익살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동일 배우가 정극 연기도 진짜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뜬 작품들이 다 약간 코믹스러운 작품들이 떠서 그렇지 정극 연기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그 목소리가 깔리는 톤의 목소리를 냈을 때 되게 매력적인 분이세요. 진지한 대사도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뭐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혹시나 뭔가 까불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인물을 되게 진지하게 잘 연기를 하셔가지고 좀 오랜만에 성동일 배우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좀 인상 깊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객기 안에 주요 인물들 이외에도 그 여객기에 타고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저도 나중에 자료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뭐 어떤 단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쓴 게 아니라 그런 분들조차도 실제 다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채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감독이 디렉팅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져요. 사실 뭐 알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다 배우기 때문에 감독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연기 요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잘 안 하는 선택이고 감독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선택인데, 이분이 지금 데뷔작이라 그런지 좀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감독님이 되게 고집을 해가지고 다 그분들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해서 실제 배우들로 뒤에 그 승객들을 다 채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이런 납치극에서 보면은 일반 승객들은 그냥 배경이나 다름없어요. 아니면 그냥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런 효과음을 내주는 그런 용도로나 쓰이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한 명 한 명 다 역할과 분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칭찬할 만한 게, 보통 이런 작품을 좀 눈물 질질 짜내는 어떤 심파로 몰고 가려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게끔 이런 한 명 한 명 승객들의 서사를 만들어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서사, 아니면 임신한 아내와 남편의 서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단골 소재가 되겠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게 아예 없진 않아요. 있는데 요 정도면은 진짜 노력해서 많이 쳐냈구나 진짜 많이 자제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그 마지막에 태인이 그 기내에 떨어진 이 수류탄을 온몸을 던져서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좀 심파적인 요소를 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보통 이 장면이 제일 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기내에 떨어진 이 수류탄이 터졌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온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막는다? 심파를 짜내기 위해서 연출을 하려고 작정을 하자면은 뛰어드는 그 장면도 슬로우로 연출을 하고, 폭탄이 터지는 것도 약간 뭐 슬로우라든지 이런 좀 특수 효과 걸고, 이제 터진 다음에도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얼굴 한 명 하면 막 비추고, 뭐 태인아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게 되게 간편했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 과정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담담하게 연출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기장이 온몸을 던져서 희생을 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좀 인상 깊게 연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파적으로 끌고 가려면은 충분히 좀 과잉 연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빼버리고 되게 담담하게 연출을 해서 오히려 좋았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 영화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재밌게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실망스러우셨다는 겁니까? 왜 별점을 그렇게 낮게 주면서 혹평을 하신 겁니까?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만약에 이 영화가 허구였으면은 허구의 사실을 다룬 이야기였다라면은 점수도 더 많이 주고 좀 되게 좋은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테러범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서사를 부여한다? 실화에 있던 그 테러범이 실제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그러면 뭐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완전 허구의 서사를 심지어 동정심이 유발되게끔 그 테러범에게 부여한다? 이거는 저는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당시에 그 피해자분들이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그냥 테러범은 테러범인 거예요. 이런 악당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라는 게 사실 뭐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되게 오래된 일이죠. 그 중에 몇몇 악당들은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사랑받는 그런 악당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거는 가상의 인물일 때 이야기고 이거는 실제 사건이잖아요. 물론 뭐 영화가 시작할 때 여기에서 뭐 언급되는 뭐 사건과 인명과 뭐 기관 단체는 호구이며 이게 뜨긴 하죠. 뜨긴 하지만 이게 실화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볼 때. 실화인데 이 테러범에게 동정이 갈 수 있을 만한 서사를 부여를 한다는 거는 진짜 신중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좋아요. 서사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뭔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이 극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허구의 서사를 부여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렇게 부여된 서사로 인해서 이 테러범이 제압당하고 사살을 당할 때 그 테러범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서사가 부여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작품에서 부여한 서사는 서사나 연출은 이 테러범이 사살당할 때 되게 불쌍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좀 반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테러범 사연은 실제입니다. 각본가가 당시 신문 기사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매불쇼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인터뷰를 한 거를 찾아보고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팩트로 밝혀진 거는 실제 사건에서 범행 동기는 범인 김상태가 즉사했으므로 명확히 밝혀진 건 없다. 다만 당시 경찰이 간첩일 거라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했음에도 용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맏형이 월북한 이후 남은 가족이 월북자 집안으로 차별받으며 가난한 생활을 한 점, 범인의 고향인 강원도 고산군 거진읍은 해방 이후에 살판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이었다가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으로 편입된 곳인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범인이 지난 사건처럼 여객기를 납치해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 개인적인 동기로 추정할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황상 밝혀진 거고 실제 그 어머니가 뭐 아사를 했다 뭐 이런 되게 동정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 허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몰입이 깨지지 않았나. 제가 승객들을 묘사할 때 심파 요소가 과하지 않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하지 않다라는 그 느낌이 자 우리 애초부터 억지 심파 넣지 말고도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심파 요소 잘 넣어가지고 관객들 눈물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하면은 심파라고 욕먹을 게 뻔하니까 적당히만 해야지 요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절제라도 한 게 어디냐 싶다가도 문득문득 그 JK 필름의 향기가 뭔가 약하게 스멀스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후반부 연출에 있어서는 다소 좀 질질 끄는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영화에서 좀 불호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은 이 영화가 아니었더라면은 좀 모르고 살았을 법한 고 전명세 기장이라는 훌륭한 어떤 시민 영웅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에 이 영화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초반에 보면은 기내에 닭을 반입하려는 할머니랑 실강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항공법상 동물을 기내에 반입하는 건 안 되지만 부기장 재량으로 태우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 마지막에 테러범이 진압당하고 그 비행기가 해변가에 비상착륙하고 나서 모든 승객들이 무사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닭이 기내를 이렇게 유유히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장의 기지를 발휘한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들뿐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모두 무사했다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장면에 있어서 좀 뭉클했던 것 같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장점이 있는 그런 작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그 장점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영화 상영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객석 분위기를 좀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감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혹평을 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좀 사랑받을 수도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고, 뭐 제가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 해서 나 그거 안 봐 뭐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극장 나들이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손익분기점이 230만인데 지금 120만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지금 관객수 추이를 봤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 작품을 비교적 좀 뒤늦게 봤어요. 극장에 갔는데 이 하이제킹 포스터를 이렇게 약간 악성 재고처럼 그냥 앞에다가 쌓아놨더라고요. 보통 이 포스터는 없어서 못 봤거든요. 선착순으로 다 동나가지고 영화 계산대 안도 아니고 밖에다가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그냥 가셔가시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들 좀 찾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거에 비해서는 장점도 좀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멤버십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본은 무료로 공개가 되는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늘 그렇듯이 내일 또 애 재우고 열심히 편집해서 월요일 아침에 예약 공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